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먹거리를 고를 때 친환경 농산물이나 햇섭 같은 인증 마크를 확인하실 텐데요. 이제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동물복지 인증 마크인데요. 이걸 달면 일반 축산물에 비해 가격대가 훌쩍 높아집니다. 유기농 채소들도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소비자들이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동물복지 축산물이 그 뒤를 잇는 듯 합니다. 이 시간에는 밥상 위로 훌쩍 다가온 동물복지 축산,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축산인들 사이에서 교수님에 대한 재미있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돼지 아빠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양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얻은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05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돼지 실험시설이 구비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실험농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별명에서부터 우리 축산에 대한 애정이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축산업계의 화두 중에 하나가 동물복지 축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아직도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를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이라는 데서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과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가축복지위원회에서도 1993년에 가축들이 누려야 될 5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배고픔과 갈증에서부터 자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자유, 정상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 또 공포와 고통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동물들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사육을 하는 축산, 그것을 동물복지 축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1822년부터 동물복지를 선도한 이제 영국의 경우에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를 선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1822년에 동물복지법이 먼저 제안이 됐고 미국에서도 1871년에 동물복지법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별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발전돼 왔던 게 동물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동물복지법이 예전부터 제안되지 않았지만은 시골에서 보면은 어린 동물들이 태어났었을 때 그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새끼 돼지들을 이불 속에서 길렀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도 동물복지는 꽤 있었지만 이제 법 체계상으로는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동물복지의 수준이 그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제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가축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 폭이 커진 것 같습니다. 국내 법 체계는 이런 부분을 잘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사이에 FTA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유럽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고 2012년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동물복지형 축산물 표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축산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차근히 단계를 잘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동물복지 축산도 앞으로 속도감이 더 붙고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현재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부지만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발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만 따로 파는 그런 진열대를 따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최근에 무슨 스페인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따로 뭐 판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기들의 수익성에 맞춰서 뭐 해외 수입 그 축산물이라든지 또는 동물복지 인증 돼지고기, 닭고기를 판매하는 그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점차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가끔 동물복지 계란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동물복지 그 축산물을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환경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건강이나 식품 안전 아니면 윤리 어떤 것에 방점을 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 복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 동물이 윤리적으로 잘 길러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또 그것이 안전하고 또 신선하다는 것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 그 동물 복지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도 찾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직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그 온라인 쇼핑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생산자 쪽은 어떨까요? 우리 소비 확대를 쫓아갈 만큼 그 수나 규모에 비해서 충분한가요? 예, 현재 지금 우리나라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 농장들은 총 147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40여 개가 산란계와 육계의 그 닭 농장이고요. 그 다음에 젖소, 염소 농장이 한 8개, 그 다음에 돼지 사육 농장은 12개인데 아쉽게도 지난 2012년에 돼지 농장은 12개가 제정된 이래로 5년 동안 추가적인 그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약에 동물복지를 모든 생산자들에게 전면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의 생산이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쇠고기의 자급률이 38%, 예. 그다음에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73%에 불과하지만은 만약에 동물 복지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자급률의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들은 주로 산란계를 위주로 한 그 소규모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 위주라고 말씀하셨고 한우 농가는 지금 한 군데도 없고 양돈도 아주 그 소수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 큰 동물의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생산비가 한 30% 정도가 대체적으로 축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높아집니다. 예. 자, 그런데 소나 돼지에서 왜 이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소는 전혀 없고 돼지는 12개가 지난 5년간 변함이 없냐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이 판매될 때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부위별로 뭐 10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동물복지 인증 소고기로 판매되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90%는 일반 축산물로 판매돼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 축산 농가들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생산해도 자기들이 투입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란계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한 판에 뭐 30개 정도가 동물복지 인증 계란으로 보통 많은 구매자들이 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동물이 대동물인 소나 돼지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큰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그것에 대한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가 추가 부담을 기꺼이 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트에 가서 진열대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하고 일반 축산물이 두 개가 놓여 있으면은 가격 차이가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축산물에 손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할 때하고 실제 구매 상황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한 1% 내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 축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아마 축산농가도 자발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동물복지 축산의 생산은 여전히 좀 더디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동물복지 축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생산비가 30% 평균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육을 하는 방식이나 또는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양돈 농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돈 농장 운영하시면서 혹시 가졌던 측은지심, 돼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꼭 동물복지 인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을 좀 풀어가셔야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여름 기온이 너무나 높아서 무더위에는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외부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농장은 먼저 임신돈하고 분만돈들에게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들이 있는 돈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돼지 농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농장들이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름에 너무나 더우니까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돈사 내의 온도를 30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특히 어미돼지에 대해서는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가축을 기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그냥 죽었을 때 가장 좀 안타깝죠. 특히 이 분만 직전에 가축들이 무척이 열에 되게 민감하고 쉽게 분만 직전에 헐떡거리다가 죽는 경우를 보는데 조금 전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많은 새끼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것을 보면은 참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정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서 내 동물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정책팀이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 좀 사각지대였던 동물의 유기, 학대 방지를 하고 또 반려동물의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성도 지금 새삼 부각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의 사육환경 개선까지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2000년 초반부터 동물복지가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팀이 눈여겨보면서 연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네요. 동물복지 정책팀의 주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축사 사육 환경 개선이라고 본다면은 앞서 얘기한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절한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동물복지 정책팀이 제안하는 것 중에서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산란계 농장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그 산란계 농장에서 현재 산란계 수당 사육 면적이 0.05제곱미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산란계 농장은 0.075제곱미터로 50%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산란계 농장은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산란계 농장에 이 같은 동물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생산량이 최소한 30%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생란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동물복지와 축산이 만나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축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축산의 개념과 동물의 고통을 배려하면서 사육을 해야 되는 동물복지의 개념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서일까요? 예, 지금 사실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소비자들의 시각하고 또 동물을 직접 생산하는 축산 농가들의 시각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사실 동물 복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그 시작은 사실 반려동물의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축산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에서는 사실 이 축산의 중요성이 되게 되게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냥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갔던 유럽 등 그 동물복지 축산 선진국들도 아마 비슷한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예, 동물복지가 가장 먼저 시행됐던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동물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일반 농가들에게 적용하려고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물복지로 생산된 축산물들이 일반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이제는 이 유럽연합에서는 정부 주도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그런 모든 정책이나 규정들은 현장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그 요구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동물 복지가 시행되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예. 자, 같은 동물 복지를 지향하지만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유럽의 축산 여건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축산도 이제 축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는 국내 고유의 품종이니까 외국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고요. 대신 우리나라 농산업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 사람의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도 돼지 품종을 개량을 해서 덴브레드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투수하고 거의 유사한 네덜란드에서도 자체적으로 템포라든지 또 히포라는 그런 합성돈을 만들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돼지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서 돼지의 종돈을 직접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7년에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의 마리수가 4,50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의 우리나라 재산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에서 그 종돈을 많이 수입을 하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생산성을 본다면은 우리가 돼지의 생산성 지수로 MSY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비육돈을 몇 마리 생산하느냐 그 마리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덴마크는 1년에 모돈 한 마리에서 출하되는 비육돈 수가 29.2두가 되는데 또 네덜란드는 27.8두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불과 17.8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우리나라는 현격한 생산성 차이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유럽에 비해서 한 40%가 비싼 그런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이제 바로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덴마크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돈 한 마리당 생산성이 10마리 이상 비율로 치면 아마 한 30%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돈 생산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료도 있고 종돈도 있고 사양 기술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럽 연합과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와 종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떨어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기온 차가 유럽연합 전역에서 한 20도 정도 차이밖에 되질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겨울에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또 여름에는 혹서기에는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기온 차가 60도나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가축을 일정 그 축사 안에서 사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게 문제가 있고요. 종돈도 우리나라에 맞는 종돈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예를 들면 제가 실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실험 농장에 에어컨을 5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5대 중에 에어컨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니까 축산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만 직전에 모돈 9마리가 그 더위로 폐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자, 우리 경쟁국, 축산 선진국들하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쟁국들 과의 생산 여건의 차이,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동물복지 축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혹시 우려가 되는 우리 정책 중에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의 동물복지 정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동물복지정책팀이 탄생되는 것은 아주 되게 지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책을 현장에 접목하는 데에서는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유럽연합의 예를 정부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부터 돼지에서 임신틀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지금까지 그 임신틀을 일반 돼지 농장에서 걷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올해 2018년부터 새끼 돼지의 꼬리를 자르는 그거를 테일 더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꼬리 자르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럽연합에서 돼지 꼬리를 어릴 때 자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돼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돼지를 보면서 호기심으로 그걸 물어뜯는 그걸 우리가 식욕증 또는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 돼지 꼬리를 물린 그 새끼 돼지들은 과다출혈로 폐사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2018년부터 꼬리 자르기를 전면 금지를 한다고 했지만은 꼬리 물기, 다시 말해서 그 카니발리즘이 생기는 농가에 한해서는 꼬리 자르기를 허용한다는 그런 수정 제안을 정부에서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2018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법령으로는 꼬리 자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지만은 현장 상황이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꼬리 자르기를 전면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나 네덜란드, 독일 같은 동물복지 축산 선진국들도 이 동물복지 축산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적용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유연성을 발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와 같은 수입국, 돈육 수입국이나 또는 동물 복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2000년 이전에 일본으로 잠시 수출을 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생육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수입되는 돈육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들의 대부분은 유럽연합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을 수출국에다가 제시를 하고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지도 않는데 지금 벌써 유럽연합에서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동물복지 그 정책을 일반 축산 농가들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복지 축산 정책을 서두르는 그 이면을 보면은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견해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했던 살충제 검출된 계란 파동, 굉장히 오랫동안 시끄러웠는데요. 그 주범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장식 축산을 원인으로 들고 있고, 그래서 그 해법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 방향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식 축산이라는 개념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를 우리가 공장식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식 축사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된 주된 원인은 일반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그들이 필요한 축산물을 일정한 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의 문제가 그 대량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로 지금 막 호도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연합에서는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많은 강제 규정이 생기면서 육개도 그러니까 그 고기닭도
바깥에서 방사하는 형태로 길러지도록 정부에서 많은 유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03년에 이태리에서 독일로 가는 철새들이 네덜란드에 잠시 머물면서 분변을 이렇게 남기고 갔는데요. 그 분변 때문에 네덜란드 남부지방에서 6개가 조류 독감에 걸려서 2,500만 수의 6개가 다 폐사하거나 또는 매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2003년 4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남부지방에서 육개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연합 어디에서든지 동물복지 그러면은 동물의 방사를 절대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물 복지라는 것이 자칫 이상적인 낭만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동물 복지 축산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복지 정책을 일반 축산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하려면은 축산 농가들이 갖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처음에는 제정을 하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유도를 정부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다 보면은 정책은 계속 강력하게 강력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 축산 농가들은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연합에서 발생됐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유럽 축산 선진국으로부터 우리가 혹시 배웠으면 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유럽에서는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최근에 많은 그 현장에 적합한 그런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일반 마트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이나 축산물을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 체계가 일반 축산물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농가들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을 하려고 그래도 농가에서만 생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물 가축들을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동물복지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을 도축하는 도축장도 동물복지가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일반 도축장에 비해서 도축 그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나 돼지를 도축을 할 때는 전기 도살법이라 그래서 전기 충격으로 실신시킨 다음에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에서는 동물 복지를 이 도축 과정에도 적용을 한다 그래서 CO2 가스를 가지고 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다가 한 10마리나 20마리 정도를 이렇게 내립니다. 거기에다가 CO2 가스를 투입을 하면은 동물들이 실신한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실신한 상태로 이제 다시 올렸을 때 나오는데 그때 피를 뽑아서 이제 바로 도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데도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도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행 그 전기 도살법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 도축장이나 또는 또 그 도축장까지 이동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가 돼서 만약에 동물복지 축산물을 축산 농가에서 생산했을 때 그것이 일반 마트에서
거의 100% 동물복지 축산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CO2를 이용한 그 도축은 그 죽음의 공포를 많이 예. 줄일 수 있어서 이제 동물 복지에 적합하다고 예, 봐지는데요. 그것이 그 동물 복지 인증의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도축의 방식으로 선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처음에는 동물복지 인증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처음에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덴마크를 중심으로 그게 처음에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 정책이 나오니까 그 CO2를 이용한 도살법을 동물복지 인증의 요건으로 기준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사실은 동물복지법을 만들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 CO2를 이용한 도축 방법이 먼저 개발이 된 다음에 동물복지법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유럽의 경우 공장식 축산을 탈피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 공장식 축사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별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가축 두당 또는 산란계 수당 사육 면적을 좀 늘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사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동물복지 그 행동가들이 주장하는 이 방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그 육계 대량 폐사가 있은 이후에 육계나 산란계조차도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사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질병에 매우 취약한 그런 그 사육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 동물복지 사육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사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사육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 방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체 사육 시설 이런 것을 수용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 동물 복지를 적용한 축산뿐만 아니라 유기 축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각 농가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몇 년 언제까지는 동물 복지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든지 몇 농가는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천여 개 농가가 있는데요. 동물 복지를 적용해서 산란계를 방사하는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동물 복지를 적용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생산비가 지금보다가 3배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동물 복지를 적용해서 닭들이 그냥 풀밭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개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분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은 다 죽습니다. 세 번째로 그 많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그 개분들이 비나 눈을 맞으면은 그게 전부 토양이나 하천의 오염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산란계들의 방사란이 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방사를 하게 되면 산란계들이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알을 주워 다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많은 그 종사자들은 매일 그러니까 알을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그런 웃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사실 디스크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산란계의 방사 농장은 가장 큰 게 5만 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산란계 농장은 벌써 우리나라도 100만 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장들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사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무척 많이 노출되는데도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한테 동물 복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98%가 방사를 이렇게 택했더라고요. 사실 방사를 했을 때 환경 오염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이해나 인식의 괴리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그 가축의 동물 복지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을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가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 일반 소비자나 동물 복지 행동가들이나 이런 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그 소비자들이나 활동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물 복지를 직접 적용해야 되는 축산 농가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나 또는 토론의 그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안전하지 않은 그 식품에 대해서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생산자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뭐 축산 농가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구제역이 창궐 했던 201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갑자기 사료에 첨가되는 성장 촉진용 항생제를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실 그런 정책은 미국도 일본도 적용하지 못한 사례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하고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료 안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못하게 하니까 일반 도축장으로 나가는 그런 그 가축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축산물, 국내산 축산물에는 항생제 잔류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많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려고 항생제를 사료용 항생제를 사료에서 완전히 제거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되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사료 관련 그 심포지움이 있는데 제가 그런데 작년에도 가서 그 강연을 했었고요. 올 8월 초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아세 태평양 축산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이 자주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잘 폐사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료에서 항생제를 빼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그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우리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를 해도 좋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생산자들도 이제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은 또 축산 농가들의 그런 노력에 부응을 해서 호응을 할 때 우리 동물복지 축산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그 유럽연합의 그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에서 많은 동물복지 또는 유기축산이 아주 급격한 관심을 갖다가 시들은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동물복지용으로 생산된 축산물들이 일반 시장에서 일반 축산물에 비해서 한 30% 이상의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는 처음에는 돈을 충분히 지불하고라도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소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마트의 진열장 위에 일반 축산물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물이 진열되어 있을 때 가격 차이가 30에서 40% 차이가 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나 뭐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축산물에 손이 많이 갑니다. 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일반 우리나라에서 축산에 종사하는 그 생산자들이 높아진 생산비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그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동물 복지를 일반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돼지 아빠 교수님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산 농가와 소비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칠레와 체결된 FTA부터 시작해서 한EU, 한미, 한중 FTA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들은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힘을 합쳐서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에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외국 축산물은 안전하고 우리나라 축산물은 되게 뭐 항생제 범벅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런 형태로 많이 그냥 호도를 하는데 사실 미국 축산물에는 지금 항생제가 전혀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는 사료용 항생제가 2011년부터 전면 금지가 된 이래로 국내 축산물에는 항생제 잔류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특정 농장에서 항생제가 검출이 되면은 삼지다운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으로 항생제가 검출이 되면은 그 농장에서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축산물들이 외국산들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연 돼지 아빠다우신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그 말씀으로 동물 축산에 대한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비좁은 축사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축산 방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 환경의 진정한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려면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해서 생산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현명한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